교육 분야 발표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자도 많고요, 토론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워낙 이슈가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좀 더 자유롭게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초중등 교육 정책 이슈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정재영 이화여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로 있는 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육 분야의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간추리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뭐 학교 폭력 미투로 시작해서 자사고 또 소송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안보다는 오늘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보는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슈는 학교의 존재 이유 확인하기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원격 수업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상황에서 특히 학교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이 근본적인 질문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 기초학력 보장의 내용을 담았고요. 국내외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학생의 학업 성취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일명 수포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특히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특히 학업적인 동기라든가 흥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적보다 비인지적 이런 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학습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더 학습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지만 2009년 10년 이후 약간 꺾였다가 또 12, 13년 이후에는 또 증가하는 추세로 총 사교육비도 늘어나고 있고 1인당 사교육비도 늘어나고 있는 문제. 결국은 경쟁 중심의 이런 학교 교육이 이런 사교육비를 늘리는 요인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명 한 명의 개별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본인의 목표에 맞는 학습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학교, 이런 시스템적 혁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말 학교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교육 혁신의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교육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교육의 방향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 현재 교육개혁의 어떤 긴 로드맵 상황에서는 2022년에 교육과정 개편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 맞는 교육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의 정치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에서는 각 교과의 이기주의 그리고 교과 내에서도 또 세부 전공의 이기주의가 굉장히 많은 경쟁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제안하는 것은 이런 교과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미래 사회에 필요한 내용으로 하는 빼기식 교육과정은 가능할까? 그래서 자꾸 덧붙이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정말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로 하는 내용만 남기고 조금 불필요한 간단한 단편한 정보나 지식은 좀 뺄 수 있는 이런 교육과정을 제 생각에는 개인적이긴 한데 교수님들이 참여하지 않고 현장 교원 중심으로 한번 교육과정을 바꿔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을 한번 해보는 과제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교 다양화의 논쟁이 현장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지난주 이번 주에는 자사고 관련 소송에서 자사고가 이기면서 교육청과의 갈등이 또 생기고 있고요. 각각의 관점에서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자주 바뀌고 있는 이런 고교 유형을 조금 안정적인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안정화시킬 수는 없을까? 이게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고등학교 제도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초중등 교육법으로 좀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교 다양화 그리고 대입 제도 너무 제도의 변화에 따른 교육 개혁의 피로감이 학교 현장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에게 너무 심하다. 이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인 교육 제도를 만드는 교육 개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의 기반을 잘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21년에 걸쳐서 물론 이제 2016년부터 다보스 포럼에서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을 제기한 이후 또 우리나라에서는 알파고가 이세돌보다를 이기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미래 교육,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교육 혁신 이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이주호 전 장관님하고 AI 교육혁명이라는 책도 냈는데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학교는 상당히 변화에 뒤처져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이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학교를 벗어나면 사교육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교육 시스템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들이 본인의 부담으로는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 시스템으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이전에도 사교육에서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공교육 시스템에서 이런 인공지능 또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 혁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경험한 이런 온라인 교육의 경험이 이런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는 굉장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40만 교원들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한번 써보도록 하는 거를 아무리 정부가 얘기해도 움직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장관님, 차관님 오늘 여기 다 참석하셨는데 아무리 장관님, 차관님이 얘기하셔도 선생님들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선생님들을 움직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초중등 교원뿐만 아니라 그 안 변한다는 대학 교수님들도 모두가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할 정도니까 굉장히 교육계에서는 큰 혁신이 일어났다. 저는 이런 변화를 미래 교육의 실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미래 교육 실험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우리 경험하면서 가장 초중등에서 특히 제기된 문제 중에 하나가 학습 격차의 문제입니다. 온라인 교육을 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보다 학습 격차가 더 심화됐다. 그래서 중간 계층이 무너지고 잘하는 애는 더 잘하고 못하는 애는 더 못하게 되는데 교사 대상의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약 한 79%의 교사들이 이런 학습 격차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 자기 주도성이라고 교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제가 볼 땐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도성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초중등 학생만 없는 게 아니라 성인도 없습니다. 자기 주도성은 뭐 술 담배 끊겠다고 아무리 해도 못 끊는 우리 성인들도 똑같은데요. 목표 지향성과 목표를 향한 노력이 이런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이런 학생들에게 목표를 명확히 부과해주고 또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이런 자극할 수 있는 이런 학교 교육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지적인 인지적인 영역은 온라인 교육으로 커버가 일부 되지만 학교에서 우리가 나눴던 비인지적 역량, 인성이나 사회성 같은 부분은 학교가 다치면서 기르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심각했고요. 또 언론 기사에 의하면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자녀와 부모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지는 이 문제도 학교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각설하고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온라인 교육의 경험을 살리되 온라인 교육이 기존에 했던 일방향성을 극복하고 또 쌍방향성의 온라인 그리고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는 이런 AI 보조교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또 이런 시스템으로만 할 수 없는 창의적 교육은 정말 사람 교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감성적 터치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이테크 기반의 지식 교육, 맞춤형 교육 플러스 다 함께 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은 교사 주도의 하이터치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이 정말 미래 교육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런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을 우리가 AI 교육혁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AI 교육혁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공유하는 이런 제도를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다 모든 시스템을 개발해서 무료로 공급하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질 관리가 민간과의 경쟁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부가 이런 공유 시스템 안에 플랫폼 안에서 민간의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역할 분담을 적절하게 설계해 주는 게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는 AI 교육혁명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교육 분야에서 난제 중에 하나는 바로 대학 입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 입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전에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만 명이 넘는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의대도 미달이 일부 학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사에 보니까 한 90% 이상이 비수도권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긴 했는데 이런 대학의 어려움은 아마 더 확대될 것으로 학령 인구 감소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입시의 패러다임을 바꾼 대표적인 그 대학이 물론 이제 최우수 대학은 아닌데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으로 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벌써 7년째 가장 혁신적인 대학으로 꼽힌 대학이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인데 여기에 우리 그 크로우 총장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 선발의 기준, ASU의 학생 선발 기준이 기존에 우수 학생을 선발하려는 셀렉션 그리고 우수하지 못한 애들은 배제시키는 이런 익스클루시브니스에서 의지가 있는 모든 학생을 다 포용하고 교육적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런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인클루시브니스로 포용적 미국 대학을 만들겠다. 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라는 책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용적 대학 입시 입학 체제가 바로 선발의 경쟁에서 교육의 경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런 패러다임 전환의 대명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엑설런스 위주로 선발하던 이런 방식이 교육을 통해서 적응적 교육을 통해서 교육력으로 승부하는 대학 교육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제시하진 않았지만 한국 교육이 지금 뭐 30만 명대의 이제 출생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 정원이 50만이 넘는 이 상황 그리고 30만 중에서 한 70%가 대학을 간다고 볼 때 한 20만이 대학 가면 30만 명의 빈자리가 20년 안에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의 기본 전략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변화,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혁신이 필요한데 교육 방법의 혁신으로서 오프라인 플러스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좀 극복해야 된다. 여기서 대상자의 또 제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학령기 아동에서 이제 벗어나서 성인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대학 교육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내에 한정된 입학 자원을 보던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지금도 물론 각 대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사례로 많이 들고 있는 대학이 서던 뉴햄프셔 대학인데요. 원래 2007년에 학생 정원이 2,000명, 그러니까 한 해에 한 500명씩 뽑는
정말 지방의 소규모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던 뉴햄프셔 대학이 2017년에 학생 수가 33,000명으로 늘었고요. 제가 오늘 아침 오늘 발표 때문에 살펴봤는데 확실히 체크는 못했지만 온라인 수강생이 13만 명이라고 오늘자 홈페이지에 이렇게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요. 학생 수가 2,000명이던 대학이 13만 명으로 늘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이 바로 온라인 프로그램이라는 것과 평생교육입니다. 온라인은 시공간 제약을 벗어나고 평생교육을 통해서 대상의 제약을 극복한 이 서던 뉴햄프셔 대학의 사례는 우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에게 굉장히 큰 시사점을 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에 탓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교육부가 규제를 확 풀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원래 과목당 20%, 전체 이수학점의 20% 규제를 우리 차관님 계실 때까지는 있었는데 최근에 작년 7월에 이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가 풀어준 거죠. 코로나가 풀어준 이 규제 철폐가 온라인 학부는 온라인 99%, 100%만 아니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과목당은 100%로 다 풀어줬습니다. 이제는 일반 대학과 사이버 대학의 경계가 무너졌고요. 모든 경계가 다 무너졌다고 보여집니다. 온라인 석사과정 공동학위, 국내 국제 학위도 올해 안에 이제 아마 한두 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는 대학이 달리는 일만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혁신의 모델을 만들 것이냐, 이게 대학 입시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대학의 전반적인 정책이 바뀌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교육의 정치화, 너무 과도한 정치화가 좀 방지돼야 된다. 교육의 정치화라는 표현은 신뢰할 수 없는 제도의 변화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변동에 따라서 제도가 우왕좌왕하면 할수록 그 밑에 있는 밑단에 있는 우리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은 너무 극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 입시가 바뀌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과 내용이 바뀌는데 그걸 적용해서 도입하는데 2, 3년을 걸려야 되는데 그 적응하기 전에 바로 또 제도가 바뀌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대입 제도가 다 달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고등학교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누가 적응하냐? 사교육은 적응합니다. 그래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도대체 경쟁할 수 없는 이런 제도적 변화. 저는 일부는 아예 여야가 싸워서도 바꾸기 어려운 이 법률로 만들어서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헌법 제31조 6항이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률로서 교육제도를 좀 안정화시켜서 한번 여야가 합의하면 다시 합의할 때까지 다시는 못 바꾸도록 이렇게 못 박아 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과감한 제안이긴 한데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는 꼭 해보고 싶은데 대학 입시 제도와 대학 입시 제도의 큰 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대학이 하도록 하고 그다음 고교 유형도 정해놓고 누가 하든 못 바꾸도록 이렇게 못 박아 놓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2분 초과돼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재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축약해서 발표해 주신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건국대학교 김진영 교수님 토론해 주시고 토론 후에 바로 김진영 교수님께서 이어서 고등교육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